자, 이제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건축법의 용어를 살피는데요. 1번에 주요 구조부라고 나오죠. 자, 주요 구조부의 개념을 보시면 건축물에 미치는 힘을 지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미치는 힘을 지탱하는 구조부를 주요 구조부라고 한다. 그럼 괄호 속에 하중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에 미치는 힘을 우리가 하중이라고 해요. 그럼 건물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 5개 정도의 하중이 나와 있죠. 그 저기 고정 하중 찾았습니까? 고정 하중은 뭐냐면 땡땡하고요. 쓰세요. 건축물 재료의 무게. 건축물 재료의 무게를 고정 하중이라고 해요. 건축물 재료입니다. 재료. 뭐 콘크리트랄지 이런 재료 무게를 고정 하중이라고 한다. 그럼 콘크리트 건물은 엄청난 무게가 짓누를 겁니다. 이걸 지탱하는 구조부가 필요하죠. 이걸 주요 구조부라고 한다. 그다음에 적재 하중이 나오죠. 말도 그래도 적재라는 게 뭐죠? 건물에 올려지는 거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면 많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짓누를 거죠. 그것을 적재 하중이라고 한다. 우리 강의실도 바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재 하중의 원인이잖아요.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걸 적재 하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지진 하중이라고 나와요. 건물에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에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걸 지진 하중이라고 한다. 왼쪽에 풍하중이라고 나와 있죠. 풍하중이 뭐죠? 바람. 되게 고층 건물은 건물이 높으면 바람에 의해서 건물에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풍하중이라고 한다. 맨 위에 뭐가 있다? 적설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눈이 쌓이는 거죠.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오면 시설물이 막 파괴가 되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붕에 경사가 있습니다. 집마다 이 지붕이 있는데요. 지붕에 경사가 있어요. 경사는 지방마다 다릅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은 경사가 급할까요? 완만할까요? 급하게 해서 쌓이기 전에 내려놔야 되겠죠? 눈이 적으면 완만할 수 있고, 그래서 지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물에 미치는 힘을 하중이라고 하고 5개가 있네요. 고정하중, 적재하중, 지진하중, 풍하중에 적설하중. 이런 것들을 하중이라고 하고, 이것이 힘을 미치면 이것을 버텨주는 부재가 필요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주요 구조부라고 한다. 그럼 주요 구조부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한 장을 잠깐 넘겨보면 종류가 6개가 나옵니다. 이 종류를 물어본 게 시험 문제예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지붕틀, 세 번째 보, 네 번째 내력벽, 다섯 번째 주계단, 여섯 번째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구조부 종류가 6개가 있네요.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그 다음에 기둥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5개 지문 중에서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4개 집어넣고 엉뚱하게 들어가겠죠?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하는 방법 앞자 따보자. 바지, 보내, 주기 이렇게. 바지를 보내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면 돼요. 바지, 보내, 주기. 이걸 잘못 외우면요. 바지 내려주기가 됩니다. 아닙니다. 바지, 보내, 주기인데요. 우선 바닥 하면은 힘을 가하는, 힘을 지탱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바닥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이제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이 있다. 바닥이 3개 나오겠죠.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입니다. 2층 바닥이나 3층 바닥을 잘 보면 위에서 뭔가 내리 누를 거예요. 누르면 바닥 스스로가 이걸 버텨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주요 구조부. 근데 최하층 바닥 있잖아요. 이거 1층. 1층의 바닥은 위에서 누를 때 이 바닥이 스스로 떠받쳐 줍니까? 아니죠. 요 최하층 바닥은 이 밑에 뭐가 있죠? 땅이 있지, 땅 물론.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기초가 있다, 기초. 공사할 때 기초 공사한다고 그러죠? 최하층 바닥은 위에서 누르는 걸 스스로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 힘을 기초에 전달하는 기능하죠. 기초에 전달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요 구조부는 하중을 뭐 한다고요? 지탱한다. 스스로 서포팅 해줘야 돼요. 지탱해야만 주요 구조부.
하중을 전달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주요 구조부지만 최하층 바닥은 X.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붕 틀이 나옵니다. 지붕이 아니라 지붕 틀입니다. 자, 지붕 자체를 제가 그려볼게요. 이 지붕 자체는 힘을 떠받지 않지요. 힘을 가한단 말이죠. 여기 기화랄지 지붕 재료가 힘을 스스로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이걸 떠받쳐주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해서 지붕 틀이 이 안에 있어요. 골조로 되어 있는 이 틀이 힘을 떠받쳐줍니다. 그래서 지붕이 아니라 지붕 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보가 있습니다. 보가 뭐죠? 이게 뭐예요? 제가 때리는 거? 천장이 아니지. 이거 텍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떼고 나면 이 정도 공간 떠 있고요. 거기에 콘크리트가 잡히죠? 이게 바로 천장이에요. 천장 밑에 있는 바로 이것은 천장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텍스 때문에 보가 보이지 않아요. 텍스를 띄면 보가 보이거든요. 보를 보려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보자. 지하 주차장을 딱 올려다 보면 이 텍스가 없잖아요. 뭔가 툭 튀어나와서 쭉 지나가는 부지 있죠. 대들보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좀 이따 그림을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보는 주요 구조부입니다. 중요한 건 내력벽입니다. 자, 우리가 벽을 말이죠. 벽을 구조학적으로 나눠볼게요. 벽을 구조학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 내력벽과 비내력벽 이렇게. 내력할 때 내자는요. 인내한다, 참는다 할 때 내자입니다. 인내한다 할 때 내자. 역자는 힘력자죠. 그리고 내력벽 하면 힘을 지탱해, 힘을 인내해주는, 힘을 견뎌내는 벽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주로 외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구조부죠. 우리 강의실로 봤을 때 뒤쪽이나 왼쪽에 있는 것은 외벽이죠. 힘을 스스로 지탱합니다. 근데 비내력벽 하게 되면 안일비자죠. 힘을 지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주로 칸막이 벽. 우리 강의실을 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복도 사무실과 강의실을 구분해주는 기능을 하죠. 이것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습니다. 벽하면 내력과 비내력을 합친 거예요. 벽이 주요 구조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포함되니까. 반드시 무슨 벽이다? 내력벽이다. 요걸 갖다 벽이 주요 구조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벽에는 비내력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력벽 이렇게. 그다음에 주계단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데 계단 자체는 힘을 떠받도록 설계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 이제 기둥입니다. 기둥이야 당연히 힘을 떠받쳐주고 있죠. 우리 강의실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사익기둥은 X입니다. 기둥은 주요 구조부지만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자, 사익기둥은 이거죠.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힘을 떠받쳐주고 있는 주요 구조부. 근데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너무 멀어요, 이게. 멀으면 천장이 이렇게 휠 거 아니에요. 변형이 생기죠? 이걸 막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셋기둥이라고 세우잖아요. 이게 사익기둥이에요. 그럼 셋기둥은 힘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변형을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사익기둥은 X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을 대비할 때 주요 구조부는 종류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외웠다? 바지, 보내, 주기 이렇게 외운 다음에 아닌 거 두 가지. 최하층 바닥이나 사익기둥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볼게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일단 바닥 확인하셨죠? 바닥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틀 확인했고요. 지붕틀. 그 다음에 보를 보세요. 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천장에 붙어 있는 거 보이죠? 대립보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력벽 확인하시죠? 바깥의 외벽입니다. 주계단 나와 있고요. 기둥까지 나와 있죠? 이것을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기본 교과서를 받으면 이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요기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 해두시고요.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2번에 건축이라고 나오죠? 이건 해마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별표 하나 딱 쳐주세요. 건축법은 7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중에 5개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다를 정확히 알고 갑니다. 2개는 이제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건축은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된다.
자, 건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에가 무슨 거지라고 끝나죠? 이건 축조행위예요. 뭔가를 축조하는 축조행위입니다. 축조를 해야만 건축이에요. 그래서 건축의 종류는 딱 5개. 첫 번째 신축이 있습니다. 신축. 두 번째 증축. 세 번째 개축. 네 번째 재축. 그리고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 이렇게 5개를 우리는 건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의 상가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5개가 다 가능한 겁니다. 자, 5개 뭐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이에요,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축이라는 건 건축이 아닙니다. 이전입니다. 이때 이자는 이사 간다 할 때 이때 이자예요. 그래서 이축은 옮겨 짓는 거지 건축 용어는 아닙니다. 이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은 5개가 있는데 4개는 축자로 끝나고 하나는 이전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축하게 되면 새롭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무니까 건축물이 없어야 됩니다. 대지가 있는데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무슨 대지라고 한다? 나대지라고 한다.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배웠습니까? 어디에서? 학개론에서? 여기 학개론 교수님이 훌륭하신 분이죠? 박모 교수죠? 그죠? 저랑 아주 친한 교수입니다. 요즘 배 많이 나왔죠? 그 친구는 저랑 예전에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막 그랬는데 서로 바쁘니까 안 본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합격자 모임이나 이럴 때 보는 거죠. 오늘도 아마 둘이 만나면 코가 삐뚤어질 것 같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나대지에다가 새롭게 줘도 신축이고요. 중요한 건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에다 새롭게 줘도 신축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주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부속 건축물에다 다시 줘도 신축입니다. 요거부터 볼까요, 한번? 우선 2번에 건축이 나오고요. 건축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딱 5개죠? 5개. 그중에 1번의 신축부터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니까 뭐라고 한다? 나대지. 나대지입니다. 여기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런데 괄호 속을 보셔야 돼요. 부속 건축물인 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속에서 시작돼도 신축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다시 지면 신축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부속 건축물이 있죠? 여기에다가 주된 건물을 줘도 이거 신축입니다. 그럼 부속 건물이 뭘까? 한 장 넘겨보세요. 친절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부속 건축물의 뜻을 볼게요.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물의 이용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주된 건물이죠. 이 안에다가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식당은 주용도가 아니잖아요. 이걸 부속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식당이 있었대요. 식당이 있는 데다가 공장을 줬어요. 그럼 부속에서 시작됐으니까 뭐가 된다? 신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증축 보겠습니다. 증축은 늘리는 거죠. 늘리려면은 기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쪼만했던 있을 유점이니까 쪼만했던 유를 큰 유로 바꾼다. 이건 있을 유자입니다. 그리고 증축은 나대지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존 건물에서 출발한다. 기존 건축물을 크게 늘리는 거예요. 크게 늘리는데 이것은 면적이나 층수랄지 높이를 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축이라고 한다. 기존 건물에서 뭔가를 늘리면 증축입니다. 차이점을 보시면 신축은 나대지나 부속에서 시작된다. 증축은 기존에서 출발하고 반드시 커져야 된다. 자,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45페이지죠. 증축 보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나 높이를 늘리는 걸 증축이라고 한다.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기존 건물의 밑줄 딱 쳐놓으세요. 기존 건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왼쪽이 기존 건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을 보면 면적을 증가했다. 증축이에요. 두 번째는요. 층수나 높이를 늘렸어요. 증축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더 넘겨보시고. 이제 개축이 나와 있는데요. 개축이나 재축은 흔히 듣지 못했던 표현일 겁니다. 개축은 철거합니다. 철거. 철거는 일부러 부시는 거죠. 인위적으로 부셨습니다. 다시 진 거예요. 다시 졌는데 종전 이내로 축조한다. 다시 부셔서 다시 짓는데 종전 규모를 벗어나면 안 돼요. 종전 이하이어야 합니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볼게요. 개축 보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철거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요. 철거를 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밑줄,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물을 다시 축조하는 걸 개축이라고 한다. 그림을 보면 기존 건물이 있었습니다. 철거했죠? 완전 철거했나요? 부분 철거했나요? 완전 철거했어요. 다시 졌어요. 다시 졌는데 기존 건물과 규모가 동일하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다? 개축이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물음을 드릴게요. 여기 5층짜리 건물이 있었다. 이것을 철거했어요. 철거를 하고 다시 5층으로 졌다. 철거했고요. 5층으로 졌으니까 종전 이내 맞습니까? 종전 이내죠? 이건 뭐가 된다? 개축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해가지고 이걸 6층까지 졌어요. 일단 철거했고요. 종전 벗어났죠? 그러니까 개축은 될 수 없을 거라고요. 이건 뭐가 된다? 재축은 아니죠. 자, 이렇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만약에 전부 철거했어. 전부를 철거하고 6층이 되었습니다. 전부 철거했으니까 나대지가 된 거죠. 이건 뭐가 된다? 신축. 이제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일부를 철거했으니까 기존이 남아있는 거죠? 거기다 종조를 벗어났잖아요. 뭐가 된다? 증축이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했다면 종전 이내라면 따질 거 없이 다 개축. 종전을 벗어났는데 전부 철거라면 신축, 일부 철거면 증축. 요거 이해하신 거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축은 철거를 하고 종전 이내가 포인트예요. 자, 이제 재축 나올 겁니다. 재축은 멸실됐다고 합니다. 멸실이라는 것은 부시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자연적 죄로 무너지는 걸 멸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재축의 의미를 좀 파악해 봅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실 동그라미 딱 치고요.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서 축조해야 돼요. 다음의 요건이 1번과 2번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개를 묶어주세요. 1번과 2번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은 멸실된 거죠. 멸실됐고요. 1, 2번을 똑같이 만족해야 합니다. 자, 1번 보면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면적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뭘 더한 거예요? 바닥 면적의 합계죠. 바닥을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해요. 무조건 연면적은 종전 이내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동수나 층수나 높이는 다음에 어느 하나면 돼요. 점백이 두 개 있는데 동수나 층수나 높이는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첫 번째,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이하. 두 번째, 동수, 층수, 높이가 어느 하나가 종전을 초과해도 돼요. 동수나 층수나 높이 그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을 초과해도 괜찮아. 종전 이내에도 되고요. 어느 하나를 초과해도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2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 바닥이 500제곱이에요. 그죠? 1층 바닥이 500제곱. 그럼 이 건물은 2층까지 있으니까 연면적은 얼마? 1000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지진이 발생해서 이쪽이 집안이 막 초토화됐어. 건물이 여기 무너져 버렸어. 다시 진 거예요. 다시 졌는데 다시 지려고 보니까 이쪽은 집안이 붕괴됐으니까 이쪽에다 건물 지을 수 없겠죠? 이쪽에다밖에 못 짓는 거예요. 이쪽에 졌는데 종전에 층수를 벗어납니다. 이렇게 4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닥이 250제곱이에요. 그럼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1000이 되겠죠? 바닥이 4개니까 1000제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종전 이하 아래합니다. 근데 이건 층수가 높아졌잖아요. 그렇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연적 재로 이쪽이 무너졌다. 지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있다면 한쪽에다가 높이 쌓아. 다만 연면적만 종전 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멸실됐고 다시 짓되 종전 이내로 줘도 되고요. 동수나 층수나 높이는 그 어느 하나가 오버해도 된다. 단 뭐는 똑같아야 돼요? 연면적은 종전 이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요건 그림을 좀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요 그려놔 주시죠. 자, 이제 5번째를 볼까요? 5번째는 이전이 나와요. 이전. 일단 이것은 이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전은요. 일단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둥이나 벽을 뜯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은 대지입니다. 같은 대지 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이 되려면 두 가지가 동시 충족. 일단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요건은 같은 대지입니다.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이걸 전혀 해체하지 않습니다. 해체를 안 하니까 번쩍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 위로 들어서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전. 상상이 되나요? 콘크리트 건물을 부시지 않고 번쩍 들을 수 있어요? 있다고요? 없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전은 특수한 구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 옆에다가 조립식 건축물, 조립식 건축물이나 또는 나무 구조, 나무 구조는 번쩍 들어 올리는 수가 있죠. 조립식 건축물이나 나무 구조일 때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조립식 건축업자랄지 문화재, 목조 문화재를 취급하는 경우에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이라 하면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긴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되죠. 다른 대지로 가면 뭐가 됩니까? 다른 대지에다 갖다 놓으려면 그 대지가 나대질 때 가능하죠? 이건 신축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돼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바꾼다? 이것도 아닙니다. 해체하지 않고 번쩍 들어서 같은 대지로 옮긴다? 이게 바로 이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개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건 5개니까 문제 내가 보통 좋은 게 아니죠.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잖아요. 5개를 그대로 딱 수록하고 다음 중 건축에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요즘에 신축을 많이 하나요? 증축을 많이 하나요? 사실 중개사분들은 이전은 거의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거의 관여하지 않죠. 신축 아니면 증축인데 요즘에 경기가 어렵잖아요. 신축보다는 늘렸습니다. 증축을 많이 해요. 최근 3년간 문제를 분석하면 증축 쪽이 압도적으로 문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개축과 재축입니다. 개축과 재축은 왜 헷갈리느냐? 자, 이것은 하나는 철거고요. 하나는 멸실이에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걸 살짝 바꾸면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해입니다. 재해. 재해를 한다면 철거겠어요? 멸실이겠어요? 재해할 때 재를, 재축할 때 재 이렇게 연결하세요. 한문은 다르지만 그렇게 연결하면 좋습니다. 재해는 멸실이다, 재자다, 재축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축을 공부해봤습니다. 건축 5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딱 5개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48페이지를 봅니다. 보니까 3번에 면적 산정이라고 나오네요. 우리 건축법에서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면적 산정 기준. 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재밌습니까? 어렵습니까? 아, 어렵더라도 겉으로는 재밌다 그래야지. 자꾸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죠. 우리 건축법상의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는 외벽 중심선. 외벽 중심선을 기점으로 수평 투영 면적. 이게 2가지 기준입니다. 외벽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수평 투영 면적을 면적이라고 한다. 수평 투영은 이겁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서 이걸 내리다 봐 이렇게 딱 내리다 보면 땅에 투사되는 면적이 있죠. 이걸 수평 투영이라고 한다. 그럼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2층짜리를 큼직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2층짜리 건물인데요. 바닥에 2개겠죠. 외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의 면적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게 외벽이잖아요. 외벽의 외부선, 외벽의 내부선인데 외벽 중심선이라고 그랬죠. 외벽 중심선이니까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벽체 두께가 20cm라면 10cm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선을 끌어내립니다. 그 다음에 수평투영이라고 그랬죠. 수평투영이니까 위에서 내리다 봐야 돼요. 내리다 보면 땅에 투영되는 면적이 있죠. 따라서 중심점과 중심점 여기부터 요겁니다. 요게 면적이에요. 이렇게. 요게 중심점에서 중심점을 투영시킨 것이 바로 면적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에서 면적이라고 하면 순수한 내부 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벽체 일정 두께를 포함했다고 보는 거예요. 벽체 반씩을 포함한 두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설계를 할 때 만약에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이렇게 생겼으면 중심점을 찍는 거예요. 설계할 때 이렇게 찍어놓고 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색깔을 칠해가지고 벽체를 만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선을 그을 때 중심점을 걷기 때문에 면적 따질 때 중심선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그럼 이제 바닥 면적하고요, 건축 면적을 생각해 보자. 자, 2층짜리 건물이네요. 바닥 면적은 1개 나와요, 2개 나와요? 1층 바닥, 2층 바닥 2개 나오죠? 2개가 나온다. 요걸 갖다가 다 더해주자. 바닥을 다 더한 걸 무슨 면적? 연면적이라고 한다. 그럼 건축 면적은 무조건 1개 나옵니다. 아, 좀 이따 쓸 거예요. 건축 면적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물이 땅에 붙어 있군요. 건물을 번쩍 들어 올리면 땅에 흔적이 남잖아요. 땅에 닿는 흔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높이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흔적은 무조건 1개니까 건축 면적은 1개가 나온다. 이렇게. 자, 됐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자, 48페이지 보면 대지 면적부터 나와 있죠. 땅의 면적이라는 얘기죠. 대지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그 밑에 그림을 보면 경사진 대지가 있잖아요. 경사지에다 막바로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없으니까 깎아내야 되죠. 그 위에서 투영을 시켜봐요. 밑에 하얀 부분이 나오죠? 이게 바로 대지 면적이 되는 겁니다.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그럼 요건 이제 현업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임야가 이렇게 있어요, 임야. 어떤 고객이 찾아와서 중개사한테 임야 1000제곱미터를 좀 알선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임야 요 면적이 1000제곱입니다. 요걸 그대로 1000제곱을 알선해주다는 큰 낭패를 봤죠.
건물을 여기다 이렇게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떡합니까? 깎아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깎아내가지고 이 면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노란 면적이 1000제곱을 원한 거죠. 이게 1000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란 게 1000이 되려면 요 경사진 면적은 100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이건 측량을 통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 길이를 구해서 코사인을 취해주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측량하는 거예요. 경사 면적이 1000이 아니고 깎은 이 면적이 100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지 면적은 뭐라고요? 대지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조심해 주시고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건축 면적이 나옵니다. 자, 건축 면적이라 땡땡 하시고요. 뜻 좀 적자. 뜻. 건축물이 땅에 닿는 흔적. 건축물이 땅에 닿는 흔적. 그것을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 건축물이 땅에 닿는 흔적. 그걸 화살표 치고요. 한 개 나올까요? 여러 개 나올까요? 그러다 한 개라고 적자. 무조건 한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원칙부터 따지겠습니다. 건축 면적의 원칙. 건축물 외벽 중심선으로 도달하는 수평 투영이라고 되어 있죠. 외벽 중심선 밑줄 치고요. 수평 투영 면적 밑줄. 외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근데 두 번째 봐요. 이제 건축 면적을 계산할 때 처마나 차양이나 부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처마 아시죠, 여러분들? 지붕 밑에 돌출된 거죠. 차양이 뭡니까? 이게 건물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창문 있으면 창문에 햇빛 막으려고 요 위에다 이렇게 대는 거 있잖아, 이렇게 대는 거. 이게 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마랄지 차양은 공통점이 있죠. 외벽에서 돌출된 부분이죠. 또 부연이 나온다. 부연에다가 제비 집 짓는 데라고 적으세요. 제비 집 짓는 데가 부연이에요. 제비 집을 어디다 집니까? 처마 밑에 짓죠? 그 처마 밑에 돌출된 부분이 부연인데 이것은 한옥집에나 가야 볼 수 있어요. 콘크리트 건물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처마나 차양이나 부연의 공통점은 외벽에 돌출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건축 면적에 어떻게 산입할까? 자, 내용 봅니다. 처마, 차양, 부연 등으로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돌출된 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을 한다. 무슨 얘기일까? 돌출된 게 있다면 끝에서 일정 거리를 빼라는 거예요. 자, 박스 봅니다. 전통 사찰은 4m를 빼라는 거예요. 전통 사찰에 처마가 막 길게 뻗어 있잖아요. 그럼 끝에서 4m를 없애버리고 남는 것을 투영시켜라. 두 번째, 축사에 돌출 부분이 있다면 3m를 빼라. 이제 한옥과 충전실은 2m 뺀다고 되어 있네요. 한옥집에도 처마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2m를 끝에서 빼라 이거예요. 충전실이 뭐예요? 요즘에 전기차 많죠? 전기차가 이제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같은 데 충전하는 데가 있잖아요. 충전시설 위에 보면 돌출된 게 있어요. 요건 2m를 빼라는 거고요. 네 번째, 그 밖의 건축물은 1m를 빼라. 그럼 만약에 콘크리트 건물에도 차양이 있을 수 있죠. 콘크리트 건물은 차양을 얼마 빼는 거예요? 사찰도 아니고 한옥도 아니고 얼마 뺀다? 1m 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 좀 하나 빠진 게 있거든요. 그 박스 밑에다가 괄호 3번이라고 적으세요. 괄호 3번. 괄호 2번에서 끝났으니까 괄호 3번 쓰시고 맨 밑에다가 쓰시고 지하층 부분이라고 적으세요. 지하층 부분. 자, 우리가 이제 건축 면적을 따질 때 지하층 부분을 어떻게 산입할까? 땡땡 했으면 받아 적으세요. 집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 집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제외라고 적으세요. 제외. 집표면은요, 지하층은요, 집표면으로부터 1m 이하는 건축 면적 제외가 아니라, 요걸 이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저는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표입니다. 이게 지하층이고요. 이게 지상 1층, 지상 2층입니다. 그죠? 1층, 2층이에요. 오른쪽에 차양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하층이 지표에서 1m 이하 돌출됐다고 쳐보자. 1m 이하. 뭐 90cm랄지 이렇게. 자, 그래서 건축 면적을 체크해 보면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땅에 깔리는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을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예상해 볼게요. 콘크리트. 차양이 1.5m 돌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건축 면적을 따져볼게요. 자, 그걸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딱 내려다보면 이제 오른쪽 보자고요. 오른쪽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1번, 2번 어떤 게 가장 바깥으로 보입니까? 1번, 2번 어떤 거죠? 2번이죠. 이걸 그대로 수평형시키면 안 돼요. 얼마 뺀다? 끝에서 1m 빼야 돼요. 1m 빼서 수평형을 시킵니다. 그럼 오른쪽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왼쪽 볼까요? 왼쪽을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1번, 2번 어떤 게 바깥선으로 보이죠? 2번이죠. 근데 2번을 딱 보니까 지하층이에요. 지하층은 제가 그랬죠? 지표에서 1m 이하는 건축 면적을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니까 이게 가장 바깥선으로 보인다. 끌어 당기면 이거죠. 그로 여기부터 이것이 건축 면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진하게 돼 있는 게 바로 건축 면적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걸 하나씩 배워두면 아주 재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건축 면적을 어떨 때 써먹으려고 구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닥 면적에 더 중요함을 갖죠. 건축 면적은 뭐 할 때 이용한다? 건폐율. 건폐율을 산정할 때 이용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건폐율은 면적 개념이에요? 높이 개념이에요? 면적 개념이죠. 건폐율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대라고 했잖아. 건대. 건대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이때 이 건축 면적을 써먹는 거예요. 건폐율 계산할 때 쓰기 위해서 건축 면적을 산정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건물이 대지에 있을 때 건폐율을 구하려면 건축 면적이 이렇게 구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바닥 면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닥 면적에다 땡땡 하고요. 이건 한 개가 나온다, 여러 개가 나온다. 여러 개라고 적었어요. 층마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쌓인 수평형이다. 자, 중심선 밑줄 쳐놓고요. 수평형의 밑줄. 그리고 앞쪽에 각 층에다 동그라미. 앞쪽에 각 층이 있죠? 바닥 면적은 층마다 있기 때문에 각 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건축 면적이나 지금의 바닥 면적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중심선과 수평형은 공통이다. 그런데 바닥 면적은 여러 개니까 각 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개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두 번째부터 봅니다. 이제 바닥 면적을 계산할 때 괄호 2번 보면 벽이나 기둥의 구역에 없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쯤에서 우리가 건축물의 정의를 좀 쓰겠습니다. 그 여백에다가 건축물.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 사항에 해당될 때 건축물을 봐줍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이제 난 코스인데요. 일단은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에 정착을 해야 합니다. 건물이 땅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죠. 이 정착에 받는 이동이잖아요. 이동성이 있어서는 건축물을 볼 수 없다.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정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기초에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랬습니다. 여기서 과가 나오고 또는이 나온다. 과는 영어로 and, 또는은 영어로 or. 어떤 게 선택이죠? 또는이 선택이죠.
필수는 and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재 중에서 필수는 뭐다? 지붕. 지붕은 필수.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면서 지붕은 꼭 있어야 한다. 기둥과 벽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럼 왜 지붕을 필수 부재로 볼까? 이건 건축물의 역사를 살피면 돼요. 건축물은 영어 쉘터에서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쉘터라는 건 대피소라는 뜻이거든요. 건물은 외부 기상 요건을 막아주는 대피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굴 원시들이 동굴 생활하잖아요. 동굴이라는 것은 외부의 기상 요건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 올 때 뭐 씁니까? 우산 쓰죠. 우산이 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면 외부 기상 요건에 노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붕은 필수입니다. 기둥과 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그럼 이번 제목을 보세요. 벽이나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 그랬잖아요. 벽도 없어도 되고요. 기둥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뭐는 있어야죠? 지붕이 있어야죠. 밑에 그림 봐요. 외부에 기둥 없지요. 바깥에 기둥 없잖아요. 외부에 벽이 없잖아요. 근데 뭐는 있습니까? 지붕은 있잖아요. 이런 구조체를 어디 가면 볼 수 있다? 주유소. 주유소 가면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차 파킹하고 기름 넣지 않아요? 지붕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떠라? 지붕 끝에서 1m 뺀다. 자, 내용을 읽어볼게요. 지붕 끝에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자, 여러분들 지붕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고요. 1m이라 동그라미 딱 세요. 지붕만 있으면 1m 뺍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지붕 양 끝단에서 1m 뺐죠. 빼가지고 수평투영을 시켰습니다. 그럼 진하게 칠해진 게 바닥 면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자.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이제 바로 3번에 주택의 발코니 등 그랬는데요.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 노대 등은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배로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에 산입한다. 참 어렵게 써놨네. 이것도요. 실제 법원만 4줄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 그나마 쉽게 각색한 겁니다. 거기 발코니 나오나요? 노대 나오나요? 거기다 베란다라고 적으세요. 발코니나 노대나 베란다나 같다고 봐주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발코니와 베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구분하지 마시고 아파트 베란다 이렇게 발코니나 베란다나 똑같고요. 일본 말로 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말로 노대는 베란다 뜻입니다. 발코니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대나 발코니 동그라미 치고요. 1.5m 동그라미 딱 세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바닥 면적에 산입할 때는 1.5 빼버리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거실이 있습니다. 이 바깥에 베란다가 있어요. 발코니라고 그랬죠? 노후대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바닥에 넣을 거냐 말 거냐 문제가 발생하죠. 끝에서 얼마 빼라고요? 끝에서 1.5를 빼면 돼요. 이렇게 딱 빼고요. 요건 포함시키지 않아요. 요것만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가 만약에 30평을 산다고 쳤을 때 베란다를 포함해 30평 그러면 실평수는 줄은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줄자를 가지고 베란다 폭 재봐요. 1.5 넘겠어요? 안 넘겠어요? 넘지 않습니다. 이걸 넘지 않아야 이게 바닥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나는 집을 짓는데 이 베란다를 나는 내 홈바로 쓰겠다. 이 베란다처럼 좋은 공간이 없어요. 되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 베란다를 뭘로 이용하죠? 화분 갖다 놓고 쓰레기 박스 싸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 공간은 정말 좋은 공간이에요. 외부를 다 조망할 수 있고요. 공기도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나는 홈바로 써서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하겠다면 얼마든지 많이 뺄 수 있죠. 빼는 많지 바닥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자. 자,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 지붕만 있으면 얼마 뺀다? 지붕만 있으면 1m. 노대는 얼마 뺀다? 1.5.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1.5, 1을 바꿔 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지붕만 있으면 1 빼고 베란다, 노대는 1.5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